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 네네. 비가 이렇게 또 많이 왔어요. 날씨 굉장히 좋다가 네. 제가 딱 재판을 가야 되는 2시 조금 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네. 돌아올 때까지 막 비가 왔어요. 엄청 많이 왔어요. 또 돌아와서 사무실에 앉아있으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아니 근데 원래- 최근에 네. 송 변호사님이 했던 이혼 사건 중에 맞아요. 잘 나온 거 있잖아요.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주부 여러분들 네. 께서 이제 귀가 번쩍 뛸 만한 사건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남자가 생계의 활동을 하고 여자가 가정주부였을 때 꼭 남자에게 추가적으로 그 재산분할 비율이 더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네. 또 그런 걸 많이 다투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데 제가 맡은 사건은 저의 의뢰인이 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60% 인정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확실히 남자가 꾸준히 했고, 네. 저희 의뢰인 측에서 경제활동을 꾸준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게 된 경위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뭐 불리했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약간 재산의 형성이라던가 시댁 쪽에서 온 재산이 좀 있었어요. 시댁 쪽에서 시댁 쪽에서. 우리 의뢰인은 이제 여성분인데, 그래서 그 재산들의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좀 불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 그러면-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참작이 됐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를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보는 여러분들께도 혹시라도 생계 활동을 위해서 뭐 근로를 제공한다던가 사업을 한다던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증식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뭐 네. 재테크라던가 부동산을 사고 판다던가 아니면 뭐 주식 내지는 뭐 코인이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살아가시면은 네. 나중에 혹시라도 이혼을 뭐 안 하면 좋은 거지만 한다고 했을 때에 재산 분할 비율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테크를 여성분이 했다고 하면 네네네. 그게 여성 혼자 한 건 아니잖아요. 다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희한하게 상대 남성은 네. 이런 거 관련해서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모른다. 아니에요? 아무도 모른다. 제 마음대로 한 거다. 그러면 정말로 여자분이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 번 걸로 인정될 수밖에 없네. 그럴 가능성이 높았죠. 실제로도 그랬고. 그런데 그 포인트가 사실 이게 혼인의 파탄의 주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가사 생활의 모든 것을 의뢰인이 알아서 하니까. 예를 들면 생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이런 것도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어요. 많이 벌지는 못해. 많이 벌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본인 핸드폰 요금 낸다던가 뭐 기타 등등의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의뢰인이 모든 걸 알아서 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파탄의 원인이기도 했었고 재산 분할 비율을 우리 의뢰인이 좀 더 많이 가지고 가는데 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만하고 다른 건 신경도 안 썼다. 그렇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자료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또 정말 기여 그 가사에 대한 기여 자체가 어차피 남편분이 또 많이 벌지도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서 심지어 일정 몇 년의 기간 동안은 생활비를 주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자식 양육에 관해서는 거의 99.9% 의뢰인 분께서 책임을 지셨고,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네. 이래서 혼인 기간이 얼마나 돼요? 혼인 기간이 한 25년 됐어요. 혼인 기간이 25년 정도 되면 가사 노동만 하는 주부의 경우에도 50대 50으로 육박하게 재산 분할 비율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근데 게다가 가사는 1도 도와주지 않고 그렇지. 혼자서 다 하면서 이분이 재테크도 혼자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렇죠. 남편분은 노동을 하긴 했지만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네네. 라고 하면 우리가 60% 가져오는 건 좀 아쉽네.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이익만 있었겠습니까? 손해도 손해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벌어놓은 재산을 키핑하고 거기서 이제 부가 증식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를 들면은 모든 재테크가 성공을 해가지고 다 플러스야. 그렇다고 한다면 뭐 60%만 됐겠어요. 뭐 70%, 80%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재산 분할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분할 비율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네.
마지막에 이제 심리가 거의 종결될 때쯤에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명세표라는 걸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돼 있거나 혹은 상대방으로 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부부 사이의 재산이지만 이게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게 잘 꾸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사실 많이 주장을 했죠. 뭐 상대방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는데 네. 인정되기 어려웠어요. 부부가 살면서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일방 특유 재산일까? 그렇지 않아요. 네. 보통 이제 심지어 본인이 처음에 가져온 재산이더라도 뿐만 아니라 뭐 본인의 집안, 뭐 남자면 시댁, 여자면 친정에서 직접 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3, 4년, 길게는 뭐 5, 6년 지나면은 그 재산이 희석이 돼가지고 분할 대상 재산이 돼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벌었든 아니면 내가 결혼 전에 취득을 했든 오래 살다 보면 그렇지. 사실은 그건 부부의 일상생활에 혼화가 되는 재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 가정법원에서는 어지간하면 다 이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았었던 주부가 재산 분할 비율을 더 많이 가져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뭐그 중에 하나가 재테크였고 또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요건 영업 비밀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특히 이제 명의 신탁 사실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나이스하게 입증이 되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자녀 명의로 해놓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못 건드리거든. 자녀에게 이거는 중요한 재산이다라고 하는 거를 한 방에 깰 수 있는 그 뭐 명의신탁 관련한 입증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분할 대상이 되기 힘들다. 이게 사실 이혼 소송 하다 보면 네네. 당사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3자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거 내 거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분할의 대상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네네. 이게 가만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얼마나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냐면 네네. 예를 들어서 A와 B 부부가 이혼을 한대요. 근데 C한테 재산이 있어. 근데 사실은 뭐 A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처럼 돼 있는데 근데 웃긴 건 아니 이 둘이 이혼을 하는데 완전히 다른 제3자의 재산의 소유권을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옮기는 거잖아, 판결이. 그렇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아니 이게 근데 쉽겠어요? 그런데 조민규 변호사님처럼 말씀처럼 소유권을 옮기지는 않죠. 근데 예를 분할 들어서 대상이 되잖아.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 같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 같아. 라고 판단한다면은 이게 재산 가치가 6억이야. 그중 3억은 남편이 그 아내한테 줘라고 이제 결정을 하는 이제 기반이 되는 거지. 소유권을 막 바꾸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제로 나중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고 나면 나중에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쪽 상대로 해가지고 뭐 명의신탁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반환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덕지가 돼요. 근데 뭐 분쟁의 소지가 있다 정도로. 정말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둘이서 이혼 재판하다가 내 재산 날려먹었어. 이런 꼴이 될 수 있거든. 응?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과장과 왜곡이. 아니 그런 각도잖아요. 그래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아유 뭐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담당해서 진행했던 사건은 최근에 판결 난 게 60%의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받아서 상대방이 뭐 대략적으로 저희한테 뭐 10억을 청구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3억만 지급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한 3분의 1 정도로 남은 3분의 2 정도를 기각시켜서 승소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박수.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혼이 형사보다 더 빡세거든. 그렇지. 오랜 기간 그럴 수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의뢰인의 감정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의 종류에서는 보통 이혼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혼 소송을 오래 진행하다 보면 대리인이 의뢰인화 되어 가요. 그렇죠. 조금씩. 맞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오랜 동안 기간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기잖아? 내일처럼 기뻐. 그렇지. 이것도 한 2년, 3년 정도 진행한 사건인데 맞아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뭐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많이 기쁘고 의뢰인도 뭐 만족하시는 결론을 얻게 되어서 맞아요. 정말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으로 막 끙끙 앓고 있을 텐데 본인이 집에 가사 살림을 돌봤는데 네. 재산 분할 비율이 얼마 안 나올 것 같다. 그런데 그만큼 뭐 재테크든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많이 재산을 기여했는데 이걸 법원에 어떻게 현출시킬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네. 또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